네, 이번에 경제 뉴스를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는 경제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주동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유엔 총회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 연방 상하원 의원단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전액 현금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최근에 타임도 그렇고요. 로이터와 통신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과 입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 그 전에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승인하면 본인이 탄핵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는 IMF가 올 것이다. 이런 IMF가 말을 올 97년 것이다라는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하원단과 만나서도 한국이 어떻게 이 한미 관세 협상을 끌어갈지를 미리 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최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내용이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통화 스와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인데 아르헨티나 정부의 미국이 이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냈다고 전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아르헨티나의 지금 그 집권 정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조금 저항하는 느낌의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르헨티나는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 현재 건가요? 어려운 상황에 이 네. 통화 수합뿐만 아니고 네. 아르헨티나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도 사서 달러를 공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현 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르헨티나 대통령 봤더니 방금 말씀 강도 높은 긴축을 한 인물이고 좌파 비판으로 트럼프와 미국 보수 진영한테 찬사를 받았다고 진짜 전해지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적인 방향이 미국의 공화당하고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하다 보면 지금 그 실업률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고 그것을 트럼프가 도와주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통화 스와프 요구는 아르헨티나 해줬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좀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외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때 이제 제한적인 통화 수합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지금 3,500억 달러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달할 방법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통화 수합이라는 게 원화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려주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지금 무제한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통화가 다른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원화는 미국이 가져가서 그걸 그냥 보관만 하는 거죠. 어디 쓸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통화 수합에 대해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을 성공적인 무역 협상국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사실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한데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좀 속내를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은 무역 합의가 끝난 국, 무역 합의국으로 소개를 하면서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당연히 영국 가장 먼저 했죠. 유럽연합이 있었고요. 일본이 있고 베트남. 여기 와중에 이런 국가들을 언급하는 와중에 우리 한국을 같이 명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중이 뭐였을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곳에 우리 한국을 무역 합의국으로 이제 표현했던 이런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이야기했던가, 두 번째는 우회적인 압박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든 관철시킬 테니까 한국에게 일종의 좀 경고의 메시지 이런 발언을 통해서 너네들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어떤 식으로 내 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뭐 이것에 대한 자신감의 또 그런 표현을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는데요.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는데 여기서 또 미국 한미 관세 협상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 회의에 아마 USTR 대표죠 제이미슨 그리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당사자끼리 만나야 되는 거여서 이제 여한구 통섭교부장이 갔었는데요. 아마 협상은 굉장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일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3,500억 달러를 한 4년에 쪼개놓고 하령 한 900억 달러 정도, 한 600에서 1,00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수합을 하는 이것에 대한 적정선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안 넣고 쪼개 넣고 그 대신 그만큼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걸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측은 지금 아예 통화 수합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 협상은 글쎄요 뭐 어떤 식으로 풀릴지 이번에도 끝없이 이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달 말에 경주 에이펙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해법은 보이지 않고요. 만에 하나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월 말에 와서 어떤 처리를 하는. 왜냐하면 트럼프의 방식은 늘 톱다운입니다. 실무에서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네. 자기가 큰 틀을 헤비해 놓고 디테일을 밑에한테 맡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길어진다면 뭐 10월 에이펙 직접 방한은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좀 취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전문직 비자에 있어서 수수료를 100배 정도 올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다 비상이라고 했는데 또 이들 아닌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여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뭐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트럼프의 행동이 예를 들어서 언론 쪽에서도 보면은 그 자기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좀 굴복시키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서 뭐 인터뷰하면서 굳이 그 트럼프 정부의 나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기업 입장에서는 네. 우수한 인재를 그 낮은 비용에 그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형태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트럼프에게 예의를 갖췄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근데 뭐 MS 같은 경우는 또 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회사마다의 조금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회사마다도 차이가 있겠고요. CEO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수료가 10만 달러, 1억이 되는 1억 4천만 원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H-1B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뭐 두뇌들, 석학들입니다. 뭐 과학 수재들 또 뭐 의사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회사 뭐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 됐다. 더 촘촘하게 인재를 끌어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인도 쪽에서의 인재를 많이 수급하게 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이제 그대로 하면 한 명당 1억이라는 10만 달러가 추가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힘든 소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비자 수수료 이수로 중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어떤 빅테크의 인재들을 또 섭외하느라고 지금 또 바쁘다는 네, 뭐 들려요. 중국 반응들 보니까 오히려 잘 됐다. 미국에 안 기회에. 가는 인재들 이 기회 이쪽으로 오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인재들이 미국을 향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거든요. 뭐 교육이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기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중국에서 이참에 와라라는 것은 좀 일종의 좀 레토릭이 아닐까. 또 그 인재가 미국에 뭐 막혔다고 해서 또 중국으로 간다? 이것도 좀 선뜻 생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테크 쪽 우수 인재들을 좀 영입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이 기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 AI 샘 올트먼이 손을 잡고 대규모 AI 센터,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이 엔비디아랑 오픈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칩의 제왕, AI 개척자인데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첫째 날, 이 전략적 파트너십 이야기 나오고 첫째 날과 그리고 간밤, 이 둘째 날의 반응이 사뭇 다른데요. 네. 잘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AI 칩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는 생성형 AI라고 하죠. 뭐 크게 뭐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뭐 최고인 챗 GPT의 또 회사이긴 한데 둘이 140조, 약 1,000억 달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엔비디아가 그걸 이제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와, 이 거물 두 절 합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픈 AI의 지분을 또 엔비디아가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혈맹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막 주가도 급등하고 전체 기술주들이 다 올랐는데 네. 하루가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건요. 그들이 힘을 합치면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지 되잖아요. 부가가치가. 근데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는 고객과 공급자, 공급자와 고객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판이 새로 커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차피 이 AI 칩을 이 오픈 AI에 줄 거를 그거를 바꿔치기 한다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고 있냐면 뱀이 자신의 꼬리를 잡아먹는 이게 아하. 일종의 순환 출자 같은 이 순환 계약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하루 만에 엔비디아 주가는 또 급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둘의 조합에 대한 시너지와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네요. 이 와중에 AI 거품론이 또 이슈가 된 걸까요? 예, 이게 지금 그 경제학자 중에 데런 아시모글루라고, 그러니까 뭐 A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AI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데런 아시모글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IT 기술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면서 AI의 이 부분도 생산성에 직접적인 그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논문을 냈었고 데런 아시모글루가 이제 책을 권력과 기술이라는 책 파워앤 프로그레스, 권력과 진보죠. 예, 네. 이제 그 책에서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기술이라는 게 그냥 그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이 그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 그래서 기술 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술 유용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그 투자가 약간 순환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에 기여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오픈 AI가 지금 챗 GPT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거품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는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초대형 딜이 국내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그렇죠. 뭐 결국은 엔비디아는 그 GPU를 생산을 하는 거고 이제 그 GPU에 들어가는 광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나요? HBM 그 이제 메모리를 그 두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가 그 메모리 업체들한테 어떤 그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다른 업체들이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기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그 두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그 두 회사를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블랙록과 우리나라 AI 관련해서 MOU도 맺었었는데 AI 인프라 문제, AI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AI 칩만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AI 칩이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는 또 이 AI라는 자체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AI 문제가 AI의 전력 문제로 네. 가고 전력이면 케이블 문제 또 전력 자체의 원전에서 만들지 태양광에서 만들지 이 이슈까지 커지게 되고요. 이 끝단에서는 칩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생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우리 생활 전체 A부터 Z가 지금 AI로 다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약간 주가가 오늘 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주춤합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앞에 있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빠르잖아요. 이 다 좋은 게 그동안 한 30% 이상 급등하는데 다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